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감가상각도 자동결산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아마 여기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나중에 세무 1급 때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거기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안 돼요. 뭘 하시면 안 되냐면 아마 여기 위에 7번 감가상각 있잖아요. 세무 2급은 이거 사용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사용 안 합니다, 이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끌고 오는 거냐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끌고 오는 거거든요. 네, 고정자산 등록을 생략할 것이라는 건 여기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식 쓰셔가지고. 자, 근데 이게 감가상각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감가상각 방법의 공식을 외우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 2급서부터. 네, 물론 회계 1급서부터 이렇게 내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회계 2급도 이렇게 내요. 갑자기 원래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최근 들어가지고. 자,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들 감가상각 문제가 나오면 꼭 보실 게 방법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방법을 준다는 건 공식을 써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률법이면 여러분 출발점이 뭐죠? 일단 취득원가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원가에서 뭘 뺍니까? 그죠? 감가상각 무게를 빼죠. 근데 감가상각 무게가 갑자기 없어요. 맞죠? 빼기 0. 이거 어떻게 하죠? 내용연수 나누지 않죠. 그거 여러분들 정의법이고요. 맞죠? 정의법도 잔존같이 빼죠, 여러분들. 네. 어떻게 했냐면 상각률 곱하죠, 여러분들. 자, 곱하기 0.45.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정률법 공식일 거예요. 그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공식은 1년치 감가상각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1년치.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는 1년치 감가상각 비율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취득일자이시면 취득일자 잘 보셔야 돼요. 취득일자가 올해 연도 7월 1일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도 몇 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6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죠. 6개월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로 올라간다면서요, 6. 그렇죠? 그럼 분모도 전체니까 12개월 이렇게 가져가지고 11분의 6을 구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아시죠? 정말 여러분께서 외우고 계신 공식은 1년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역시 그 감가상각비 공식은 무조건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건 1년치입니다. 1년치. 아셨죠? 이것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러실 때도 있어요. 뭐냐면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얘가 만약에 취득일자가 2022년도라 가정할게요. 취득일자가 2021년 1월 1일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1년 7월 1일날 취득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2022년도 문제라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구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이렇게 곱하는 분들이 계세요. 12분의 2021년 7월 1일 취득했으면 2021년 6개월 사용했고 2022년 12개월 사용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2022년도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구하신 거냐면 감가상각 무게를 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감가상각 비잖아요, 비 여러분들. 비용은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 개념이에요. 네, 비용. 수익비용 단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단기 개념이니까 2022년도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2022년도는 12개월 다 사용했으니까 12분의 12 하시는 거지 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도 내거든요. 과거에 취득했으면 그걸 개월수를 다 누적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을 세우시면 이게 16번이죠. 네, 우리가 혹시라도 수동결산으로 끊으시면 공장이니까 차변에 500번대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드시는 거죠. 이게 수동결산. 그래서 이게 월할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금액이.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자동결산을
주의하실 게 여기죠. 우리가 감가상각비 검색하면 500번대도 있고 800번대도 있어요. 근데 여기 500번대 감가상각비가 공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계장치 쪽에 2,25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라는 건 세무 7서부터입니다. 자, 얘는 교재 93페이지. 93페이지에 감가상각 동시 외우셔야 돼. 특히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96페이지. 근데 596페이지는 여러분들 고정자산 등록에서 하는 거 보지 마세요. 아셨죠? 아마 위하고 596페이지는 위하고 아래 거 있을 건데 위에 건 안 보시고 아래 거 보셔야 돼요. 아래 거. 어느 라인이면 다른지 아셨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인데 여러분 죄송한데 17번을 좀 그 날짜 있죠? 날짜를 2020년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2020년. 이거 수정을 못했습니다. 1년 지났잖아요. 이제 2022년도 시험이니까. 네. 이거를 2020년이라고 좀 바꿔주시기 합니다. 자, 17번 시간 4분 드릴게요. 어저께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 2020년도로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신가요? 19년도로 되어 있죠.
22년도니까 22년도 지금 상각하기 전 남아있는 게 1200이죠. 그죠? 자, 그리고 회사가 2020년 1월 초에 취득했을 때 5년이라고 내용을 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200만 원 자체는 상각을 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5년으로 나누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2022년도 12월 31일 상각하기 전 남아있는 건데, 그죠? 남아있는 건데, 이 5년은 언제 정한 거냐면 20년 1월 초에 정한 거거든요. 맞죠? 2022년도의 금액을 2020년도 1월 초로 나누면 안 되죠, 여러분들. 나라리가 안 맞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은 남은 금액을 남은 금액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2020년 1월 초에 취득했으면 이제 2020년도 말에 상각을 한 번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1년 지났죠. 그리고 2021년도 말에 상각을 또 한 번 했을 겁니다. 그죠? 2년 지났고, 그 다음에 결산 마감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지나간 거죠. 2022년도는요. 2년 지났으니까. 총 5년에서 2년이 지나면 3년이 남잖아요, 여러분들. 3년이 남으니까 1,200만 원을 나누기 3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400만 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배우셨던 그 공식을 좀 여러분 응용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걸 수동결산으로 끊으면 하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400만 원, 계정가로 끊죠. 우리 대변의 개발비 400만 원 이렇게 되셨어요. 그렇게 끊으시거나 이건 수동결산으로 작업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그냥 바로 여러분 개발비라고 치면 알아서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 쪽에 개발비라는 데 커서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400만 원을 별도로 입력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씩 나오면 이거 많이 틀리시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자, 교재는 그 113페이지 5번. 교재 113페이지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예제입니다. 113페이지 5번. 그다음 596페이지. 113페이지 5번 하고요. 596페이지. 이렇게 두 문제니까 보시고 마지막 19번 하죠. 19번. 자, 19번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PPT로 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19번은 처음이시니까 시간 4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해주세요. 19번 마지막.
600페이지 이제 600페이지 실기 입력하시는 거 이제 600페이지 있고요. 자 여기 이익잉여금 여러분들 처분이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는 거죠. 이거 주총일날 하나요. 주총일날 이게 언제냐면 올해 연도 2월 25일날 열릴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올해 연도 말에 알려주는 거죠. 바로 2023년도 2월 25일날 때 열릴 것 같은데 자, 하나씩 해보면 이게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 처분 예정이에요. 21년도니까 2022년도 2월 25일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차는 2023년도로 하시면 됩니다. 교재 전기 처분 확정일은 2021년 2월 25일 하시고 여기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 이쪽에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분 그만을 한번 여기에서 입력하시는 건데 그 문제를 보시면 사업 확장 적립금 처분 명세니까 다 처분액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500만 원 쌓는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현금 배당으로 우리가 2천만 원 준다라고 하면 여기다 현금 배당 2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주식 배당은 주총일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으니까 예로 들어서 하면 되고요. 주의하실 거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익준비금 있죠. 여기 이익준비금이요. 우리가 이익준비금은 어떤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냐면 그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지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안 쌓는다라고 썼을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금 배당이 2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10%를 곱한 200만 원만 쌓으셔야지 400만 원 쌓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적표 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익준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하실 이익준비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컴퓨터는 이제 더 이상 못한 것 같아요. 좀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실기를 안 하면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몰라도 저를 막 누구 욕하시고 실기 안 하니? 약간 그러시네요. 그래가지고 잊지 못하게 원래 회계세법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재가 안 나와가지고 특히 세법은 이렇게 개정된 것에 많이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아직 회계가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뭐가 안 끝났냐면 시험에 출제 진짜 많이 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부터 하시는 건 회계 2급, 세무 2급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세무 2급 회계예요. 이거는 세무 2급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근데 시험에는 말문제만 내요, 말문제. 이거 할인입니다. 시험 진짜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했고, 출제 1순위입니다, 이론에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여러분 오류 수정은 뭔지 아시죠? 잘못된 걸 다르게 잡는 게 오류 수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 변경은 뭐냐면 회계에서 인정하는 걸 또 다른 회계에서 인정하는 것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후입선출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후입선출법 회계에서 인정해야 안 해요? 후입선출 배우셨잖아요. 국제회계기준 말고 혹시 그 관련 학과이신 분들은 국제회계기준 배우셔가지고 국제회계기준은 후입선출법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만 쓰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후입선출법 인정해야 여러분들 아시죠? 대부분이 안 쓰는 것뿐이지. 말씀하시고. 자, 우리 회사에서 후입선출법을 썼다가 선입선출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오류예요? 아니죠. 후입선출법 회계에서 인정하는 건데 뭔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화함에 따라서 뭔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회계 변경이고요. 모두 뭐 이런 거죠. 네, 우리 회사가 후입 후출법을 썼대. 후입 후출법. 후입 후출법은 여러분 회계에서 인정해야 안 해요. 들어보신 적 없죠? 후입 후출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 내가 회계를 잘못 배운 거야. 잘못 선입 선출법이 후입 후출법이겠지? 그래서 후입 후출법을 준 거야.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욕하는 거죠. 거기에서 미친놈 많이 해가지고 내 바보구나. 제가 바보했어 해가지고 이제 선입 선출법을 바꾼 게 모두 수정입니다. 이해되시게 무슨 말인지. 우리 시험에는 압도적으로 회계 변경을 많이 내요,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정당한 회계 변경하고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 여기는 여러분 말 문제로 나오면 되게 쉬워요. 뭐냐면 일단 내가 정당한 회계 변경은 우리 기업 환경이 여러분들 되게 중대하게 변화했대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그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의 그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철수했죠. 그렇죠? 현대차 같은 이런데, 맞죠? 이런 막 전쟁 같은 게 발발하다 보니까 뭔가 환경이 되게 중대하게 변해가지고요. 우리 회사가 당초에 쓰고 있던 방법을 바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러시아 법인의 매출을 제외시킨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거 인정 당연히. 맞죠? 또 코로나19 같은 거. 그죠? 인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 수용은 뭐냐? 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데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액법을 쓰고 있었던 우리 회사가 정액법. 근데 다른 회사들은 기계장치에 대해서 다 정률법을 쓰고 제조업체. 근데 물론 그게 타당해야죠. 나 혼자만 썼는데 그 나 혼자만 쓴 게 타당.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률법 쓰고 일반적으로 좀 소수의 기업들이 정액법을 썼는데 소수의 기업들이 쓰는 게 옳으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기계장치는 일반적으로 정률법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애가 쌩쌩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니까 초반에 감가상각도 많이 합니다. 수익 배우 되게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기계가 사용하면 할수록 좀 애가 수익을 많이 창출 못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비용도 적게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률법을 쓰는데 그게 타당한 거예요. 우리 회사만 정액법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소수의 기업. 아시죠? 그래서 바꾼 겁니다, 정률법. 인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당연히 인정. 우리 기업들이 지켜야 될 게 회계 기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회계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다음에 개정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 많이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 안 바뀌게 됐고, 요게 개정이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볼 필요도 없죠. 기업들이 지켜야 될 기준 자체가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근데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다고 회계를 세법에 적용하는 건 좀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상식이 우리가 회계하고 세법은 여러분들 연관성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있긴 있는데 우리가 소득세 이런 것들은 회계하고 연관성 없거든요. 미리 보면 거의. 그렇죠? 하다 보니까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다고 회계 변경을 하는 건 당연히 올바르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거 말 문제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이쪽 파트는 좀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좀 쉽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부터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 있고요. 뭐냐면 우리가 회계 변경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정체계 변경, 회계 정체계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회계 추정의 변경인데 여러분들이 좀 치우신 건 추정의 변경일 겁니다. 뭐냐면 추정치를 바꾸는 건 추정치.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채권에 대해서 대손율을 한 2%로 추정을 했대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가지고 좀 기업들이 좀 외상값을 많이 못 갚을 것 같더래, 애들이. 거의 좀 마티가 좀 많이 가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가 대손율을 한 8% 추정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이에요. 당초에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원칙입니다. 왜냐? 왠지 추정의 변경은 세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그라미 3번 핵심이죠. 대부분의 것들. 그렇죠? 우리 회계에서 추정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원칙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하셔야 되는지 말 문제 때문에 좀 이따가.
자, 그리고 회계 정책의 명령 말 그대로 여기 있죠. 이게 핵심이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또는 보고하는 데 대한 원칙을 바꾼 겁니다. 뭐냐? 동그라미 1번.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 아까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을 바꾼 거예요. 바꾸면 우리가 재무제표에 혹시 주석이라고 재무제표가 주석 포함된다라고 배우셨죠? 주석에 이번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시해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재고자산 한 다음에 주8 해가지고 그렇죠? 주석을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만약에 주식을 샀어요. 우리 회사의 주식을 뭐 자사주 매입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죠. 그죠?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반도체 회사들 좀 몇 개 지분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납품 많이 하는 애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회사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특히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그런 거 있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 주식을 살 때 맨날 똑같은 가격으로 못 사죠. 그렇죠? 주가가 계속 변동하는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고 버리셔도 돼요. 시험에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안 나옵니다. 유가증권은 우리가 유가증권은 평균값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을 쓸 수가 없어요. 주식이 먼저 산 주식 어떻게 합니까? 얘는 먼저 산 주식이야. 주식이 그 종이가 되게 얇은데 좀 살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쓰고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근데 너무 힘들어. 계산기 두드리기 복잡해. 그래서 총평균법 바꾼 거예요. 이것도 공시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표시통화의 변경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원 이렇게 표시하죠. 우리나라 기업은 무조건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주된 매출이 일어나는 나라의 통화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미국에서 농기계 하는 업체 있거든요. 두산 밖계신가? 아무튼 그 있어요. 미국에서 건물 짓고 농기계 만들고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죠? 그런 회사는 전부 다 미국에서 매출하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는 우리나라 생산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달러, USD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어요. 이게 되세요? 주로 일본에 수출, 또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제조하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다그 JP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엔화로 표시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데 실제로 보고서 같은데. 그래서 보여드리진 않은 게 여러분들. 그래서 표시 통화를 변경하면 이것도 공시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듣고 버리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시가로 평가하는 거. 유형자산. 건물 시가로 평가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안 해보셨을 거예요. 감가상각만 했었잖아요. 12월 31일 날. 그리고 우리가 원가무형이라고 해요. 취득 원가무형. 그냥 취득하고 감가상각만 계속 하는 거가 원가무형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재평가무형은 뭐냐면 감가상각도 하고 연도 말에 시가로도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배우시냐면 재경관리사. 아시죠? 재경관리사에서 배우시고 우리 전산 회계 세무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관련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아시죠? 일단은 취득원가 모형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바꿨으면 이건 알려줘야 돼. 공시해줘야 돼요. 아시죠? 자, 됐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얘가 예외에도 얘는 딱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를 외워요, 얘를 외워요. 정책의 명령을 외우세요, 추정의 명령을 외우시면 될까요? 뭐 외우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요.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내거든요. 뭘 외우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얘를 외우셔야 되겠죠. 4개 없는데. 그렇죠? 이거 외우시면 터져요. 그래서 얘가 예외, 얘가 원칙.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중요한 건 정책의 변경일까요? 추정의 변경일까요? 중요한 거. 누가 봐도 이름 보시면 추정 변경하는 게 중요해. 추정치를 변경하는 게 중요해요.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걸 바꾸는 게 중요해요. 중요했어. 뭘까요? 중요한 거. 얘겠죠. 정책의 변경. 당연히 여러분 재무제표가 중요한데.
그래서 얘가 중요, 얘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 아시죠? 그게 요 말 문제를 가장 시험에 많이 얘예요. 말 문제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거든요. 얘 대비하시기 위해서 원칙과 얘의 중요성을 좀 알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말 문제가 외우지 않다가 좀 풀려요. 해볼게요. 자 여기. 자 보세요.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구분이 어렵대요. 물음표라는 거죠, 물음표. 이게 정책의 변경이야, 추정의 변경이야. 그죠? 우리가 물음표 애매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애매하면 우리 현실적으로 뭐예요? 원칙 따라가 예외 따라가요. 애매하면. 원칙 따라가죠. 원칙이니까 여기 추정의 변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거 특히.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대. 동시라는 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단지 같이 일어나는 가치. 아시죠? 아까 그 첫 번째 줄은 모르는 거고 애매한 거 뭔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이 같이 일어나는 가치. 구분할 수 있는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같이 일어난대요. 그게 마치 이거죠, 여러분들. 약속을 여러분 중요한 약속하고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근데 둘을 알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게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3월 6일 날, 2일 날. 뭐 어디부터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 중요하지 않은 약속. 중요한 약속부터 하셔야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중요한 거니까 여기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가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 효과와 문제는 설명할게요. 됐죠? 둘을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둘이 같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고, 둘을 구분할 수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원칙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없으면. 이해되시겠어요? 시험에 엄청나게 됐어요. 진짜 많았어요. 꼭 외우셔야 돼요. 얘는 3연속으로도 출제했었어. 3연속 최근에. 진짜 우리 재무회계에서 5문제가 나온 3연속 출제했다는 거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도 좀 냅니다. 최근에는 얘를 냈어요. 얘를.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 가르치는 분들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는데 하지 말까? 하셔야죠, 여러분들. 설명 좀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회계 변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잘못된 걸 올바르게 잡는 오류 수정이 발생을 하면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지금 하는 거 안 물어봐요. 이 누적 효과가 뭔지 설명드리려고요. 절대 적지 마세요. 왜냐면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회사가 2013년도부터요.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액법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쭉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2022년도부터 있잖아요. 네, 정률법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회계 변경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회계 기준에 그러면 지금 단기에 변경하고자 하는 애를 과거에도 적용을 했었더라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계산하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만약에 2013년부터 2021년도까지, 왜냐면 2021년도까지는 정액법 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까지 if 네, 정률법을 사용했다면 그때 우리가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올까? 감가상각비가 뭐 예를 들어 7억이라고 하기 7억?
아시죠? 근데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정해법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5억이 나온 거예요. 5억. 그럼 이 두 개 7억과 5억의 차이 있죠? 요걸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고 불러요. 아시죠? 적지 마세요 절대. 아시죠? 이거 구하는 문제 안 나와요 시험에. 그죠? 이거 구하는 건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고. 그래서 이거야. 당초에 했던 방법을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있죠. 예전에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했었을 경우에 그 차이 있죠. 그 차이를 회계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라고 불러요. 과거 했었던 방법과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걸 과거에 적용했었더라면 그 둘과의 차이 있죠. 차이는 누적이잖아.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저 누적 효과라 불러요. 요걸 계산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아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소급법, 소급이 뭔지 소급이 뭔지 아시는 분? 소급이 뭐냐면 요즘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좌로 통행할 때 맞나요? 좌로 통행할 때 그 자동차가 미리 가면 뭐 6만 원이나 10만 원 된다면서요. 최근 법에 따라서 횡단보 이렇게 우회전 꺾을 때 맞죠? 그래서 막 이제 건너갈 때 자동차들 기다리잖아요. 제일 빡빡 울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맞죠? 야 이거 나 벌금 내는데 너희들 같으면은 빡빡 울리겠니? 막 이렇게 생각들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2022년도부터 혹시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파란불에서 우회전을 바로 통과한다면 뭐 징역 1년에 처한다 할게 그냥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해되셨어요? 소급법 설명하기 위해서. 소급법은 뭐냐면 과거에 그 우회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초록불인데 이해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했던 사람 다 징역 1년에 처하는 거예요. 1년 이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소급법이라는 건 지금 만들어진 법을 과거에 똑같이 적용하는 걸 소급한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근데 법은 당연히 소급 금지죠, 여러분들. 불안해 살겠어요. 맞죠? 갑자기 살해, 상형, 갑자기 이제 올해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소급해봐요. 다 죽죠, 총사령.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소급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새로운 방법으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정액법으로 했던 걸 지금 바꾸고자 하는 정률법 다 수정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위익력 무시하시면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요. 아시죠? 자, 그래서 과거의 재무제표는 지금 사례에서 정액법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걸 정률법으로 싹 다 고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급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해보실게요. 소급법은 과거의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바꾸고자 하는 정률법 싹 다 갈아치우는 거잖아요. 맞죠? 모든 재무제표가 정률법으로 통일돼 있죠. 바꿨으니까 여러분 과거의 것도 통일돼 있다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돼요. 그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수, 우, 미, 양가 체계인데 그게 6학년 때까지 유지가 되면 이 사람이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가 되죠. 똑같은 수, 우, 미, 양가 체계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성적 체계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수, 우, 미, 양가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선생님이 좀 과격해. 그래서 가를 맞는 애한테는 가라고 하자고 네가 사람이니? 이렇게 수를 맞은 애한테는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 방법이 통일돼 있다면 비교가 되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장점은 소급법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능성.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신뢰성이 저해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좀 사례가 부적절하지만 여러분 외우신 게 맞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잖아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얼굴 보고 만났어요. 그냥 그렇게 할게요. 얼굴 보고 만나셨으면 무조건 얼굴. 아셨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집을 갔어요. 집을 갔는데 거기에 사진이 얼굴이 이상한 거야. 여기 있죠? 추정함?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신뢰가 가야 할까요? 남자친구 얼굴 보면 무너졌죠? 저에. 그때 외워주면 안 될까요? 근데 결론만 고쳤으니까 신뢰가 안 가요. 뜯어 고쳤으니까. 미쳤죠? 사연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고칠까요? 중요하니까 고치겠죠. 중요하니까 과거의 것도 고치겠죠, 여러분. 되시겠어요? 소급법은 다 중요한 애들 써요.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정책의 명령이 중요하다면서요. 맞죠? 그리고 오류 수정도 오류가 금액이 큰 오류를 우리가 중요한 오류라고 해요. 금액이 크지 않은 오류를 중요하지 않은 오류라고 해요. 중요한 오류 써야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일괄 처리법은 뭐냐면 일단은 그냥 우리가 차이나는 방금 2억 있었죠. 그냥 그 2억을 단기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한 방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기에 일괄해서 처리한다라고 해서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아까 2억 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올해 연도의 수익이나 비용을 써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시험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 나온다니까 계산 문제가. 그렇죠. 효과는 얼마인가 서술어서 안 내요 그때. 자, 그러면 얘는 정액법하고 정률법의 차이를 단기의 손익에 반영하고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액법으로 된 재무제표 수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단기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수정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얼굴을 봤더니 초등학교 때 얼굴 그대로인 거예요. 신뢰가 없자리죠. 이렇게 요즘 안 될까? 신뢰성 유지. 대신에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정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안 돼요. 맞죠? 통일이 안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더해졌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작한 거예요. 왜냐? 보시면 여러분 이 차이 있죠? 이거 차이, 이 5억하고 7억의 차이를 우리가 회계 변경에 누적 효과라면서요. 이 차이는 몇 년 동안의 누적이익이죠. 맞죠? 그럼 몇 년 동안의 누적액을 단기의 손익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조작한 거예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말인지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과거에는 정액법 했었을 때 5억이었잖아요. 맞죠? 5억인데 정률법으로 과거부터 했었더라면 7억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 우리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한 거예요? 2억을 과소한 거죠, 여러분들. 과소하면 7억인데 당초에 정밀법으로 했었다면 7억인데 감가상각비를 5억으로 적었으니까 과소하게 적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이 2억 과소는 언제예요? 13년부터 21년도에 감가상각비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순위. 이억이 과대가 되죠, 여러분들. 과대가 되죠. 이걸 올해 발견했으면 단기순이익 2억을 줄이면 돼요. 그건 조작이에요. 왜냐하면 8년 동안의 이익의 누적이익이잖아요. 그거 올해 연도에 이익이나 손실에 반영해버리는 건 그건 조작이에요. 몇 년치로 그냥 원샷으로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익 조작은 큰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우리 이거 쓰죠. 자, 보시면 단기순이익 2억이 과대가 되면 미처분 이익이라고 할게요. 이익잉여금 2억 과대됐겠죠. 왜냐하면 단기순이익은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들어가잖아요.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올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억을 줄이면 돼요. 이건 조작이 아니죠. 왜냐면 미처분 이익은 자본이잖아요. 자본은 누적액이니까 여기서 조정하는 조작이 아니에요. 바로 이익에서 하는 거 조작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소급법은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기 좀 써. 이게 차이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라는 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수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다음 그럼 당기일괄 처리법은 왜 당기순이익을 올해연도의 수익과 비율을 왜 한 번에 처리하냐? 금액이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오류가 한 얼마냐면 한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에서. 근데 그거를 미처분 이익에 반영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8년 동안 누적이익을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재무제표 싹 다. 맞죠? 그래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때 그냥 단기에 손익을 떨고 말자. 조작은 조작이지만 얼마 안 되잖니.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전진법 얘하고 여러분들 줄게요. 자, 전진법. 자, 여러분 전진이 뭐죠? 전진? 신화? 외면 받았는데 지금 유통자가 여러분 갈 길이 잃어보셨어요 지금. 그죠? 죄송해요. 자, 전진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진이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앞으로 전진 잘할게요. 이게 전진법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과거의 2억의 차이는 무시하고 지금 2022년도부터 정률법으로 잘하면 됩니다. 이 뜻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전진법은 일단 새로운 방법이 정률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올해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어떤 게 낚시를 친 적이 있냐면 미래부터 적용한다랑 틀려요. 올해부터 잘할 배우니까 올해부터 해야죠, 여러분들. 아시죠? 단기와 미래 기간에 반영하지, 딸랑 미래 기간에만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올해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진법도 여러분들 과거의 재무제표 수정하지 않겠죠. 앞으로 잘할 배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점 똑같아요. 신뢰가 가죠. 안 뜯어붙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는 이익 조작도 안 한 거죠.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2억의 효과를 무시해버렸잖아요. 단기에 손익으로 처리 안 했으니까 이익 조작을 안 한 거예요. 되시겠나요? 자, 근데 단점. 일단은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같이 있게 수정 안 했으니까. 그래서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소급법하고 단기일괄 처리법은 2억의 차이를 우리가 어디에선가 조정했죠. 근데 전진법은 2억의 차이 앞으로 잘할게 무시할게요. 요거니까 2억의 차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진법 뭐냐면 여러분 추정의 변경에서 전진법을 써요. 왜냐? 옛날에 추정은 그때는 그 당시에 잘한 추정이거든요. 아까 대손율 가지고 따지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대손을 2% 추정한 건 그 당신 잘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앞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8%로 추정을 한 건 지금부터 추정을 잘해가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한 문제 풀어보시죠. 자, 교재 어디냐면 93회 93회 1번 문제입니다. 678페이지 678 자, 678페이지의 1번입니다. 678페이지 1번. 자, 이것 좀 볼게요. 자,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추정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 쓴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추정의 변경, 앞으로 추정 잘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진법이 답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건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둘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정책의 변경을 먼저 쓴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맞는 표현이죠? 둘이 같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부터 해야죠. 이게 정책의 변경이고.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자, 회계 변경의 효과를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지. 불가능. 괜찮어요? 2번하고 3번의 차이? 불가능하면 추정의 변경으로 본대요. 맞죠? 원칙이 추정이니까. 네, 동그라미 4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뭐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들. 참된 말, 도덕적인 말.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누가 맞는 말이죠? 이게 있어요. 요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 나오면 아마 94회차부터 99회차까지인가 이렇게 교재 나올 거야, 알아요. 알죠? 나중에 풀어보시면 이거 무작위 됐어요. 정책의 변경, 추정의 밀줄이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됐어요. 10분 쉬었다가요. 네, 지금 1시 5분이니까 1시 15분에 그거 할게요. 그거. 원, 아, 10분 쉬겠습니다.